안녕하십니까, 권영호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킹덤 오브 스페인, 레이노 데 에스파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페인하면 우리들이 카톨릭하고 정열을 금방 연상시킵니다. 스페인 왕국을 오늘은 저는 1부와 2부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스페인 왕국의 전개 과정하고 수도 마드리드에 대해서 구석구석 여러분하고 답사를 다녀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 카타루냐의 바르셀로나하고 여러 매력적인 지역 도시들을 함께 답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지도 한복판에 빨간색 이렇게 네모난 곳이 보이죠? 마드리드하고 톨레도입니다. 톨레도는 1085년부터 1561년까지 카스티아의 수도였고 에스파냐의 수도였습니다. 펠리페 2세가 1561년에 톨레도에서 74.4km 북방에 있는 마드리드로 이제 수도로 옮겼죠. 그래서 마드리드는 그때부터 스페인의 수도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쭉 나가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 옆에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도시에 바르셀로나가 있습니다. 카타루냐의 중심 도시입니다. 저쪽 옆에 사라고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라곤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죠. 바르셀로나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발렌시아, 많이 듣던 도시 이름입니다. 쭉 내려오면 박스 안에 말레가, 그라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레가는 이제 피카소의 고향이고요. 그라나다는 무어인 이슬람 교도들의 이 중심 도시였던 곳입니다. 그라나다는 성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쭉 시계 방향으로 쭉 올라가 보면요. 대서양이 보이죠?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 제2도시 포르투가 나타나 있고요. 그 위로 보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자의 도시가 보이죠? 이따 답사를 가보겠습니다. 그럼 맨 북쪽에 이 빌바오곰의 고향이죠. 빌바오가 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여러 도시들과 이 스페인을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면적이 한 50만 제곱킬로 되니까요. 저희 나라의 5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4,700만 정도 되니까 상당히 넓게 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나 이제 스페인 말을 잘 듣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식민지 활동을 하면서 이 말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북미의 상당 지역들이 이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봐서 한 4억 명 정도가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고요. 공동 공용어. 그 나라 말도 쓰고 또 스페인어 쓰는 이런 거 따지면 한 5억 정도가 스페인어로 이제 쓰고 있다. 그 스페인어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서 영어, 중국어, 힌두어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세계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제가 이 에스파냐, 스페인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그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후기, 우마의 왕조가 1000년경에 다스렸던 이 에스파냐, 이베리아 반도의 전체 지역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익숙한 그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라고사라든가 발렌시아, 그라나다, 코르도바 이런 지역들이죠. 이슬람 교도들은 지브롤터 해협을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711년부터 1492년까지 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을 해서 다스렸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너무 이제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찍부터 국토 회복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걸 이제 레콩키스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열심히 이제 이 이슬람 교도가 전쟁을 치러가지고 1249년에 이 포르투갈의 아폰소 3세는 이제 이 이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 포르투갈이 먼저 독립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중원에 있던 카스티아라든가 오른쪽에는 아라곤, 위에는 나바라 이런 곳은 계속해서 이제 무어인들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무어인은 이 이베리아 반도 사는 이슬람 사람들을 무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또 이제 레콩키스타 국토 회복 운동을 전개해서 급기야는 아래는 그라나다를 이제 완전히 몰아내서
이제 이 나라를 완전히 그 이베리아인들의 지역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중심에 여기 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카스티아의 그 이사벨 1세하고 그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인데요. 이 두 분들이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힘을 합쳐갖고서 이 이슬람 교도를 못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톨릭, 기독교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슬람 교도를 밀어낸다. 그래서 격렬하게 이 전쟁을 치러가지고서 급기야 1492년 1월 2일 날 이 모어인들의 최후 거점인 그라나다에서 무함메드 12세를 몰아냅니다. 몰아내서 레콩키스타를 완성을 해갖고 이베리아 전체가 이베리아인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1492년은 이 이베리안들한테, 에스파냐인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상당히 이제 국가의 기운이 올라서는 거죠. 이 교황은 너무나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사벨 1세하고 페르난도 2세한테 상당히 호감을 갖고서 축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1500년대 와서 이 유럽의 전체는 새로운 분위기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나타나는 거죠. 콜럼버스가 이제 선봉에 서가지고서 이 신대륙을 4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마젤란은 이 아메리카를 쭉 돌아와서 마젤란 해협을 거쳐갖고 저 아시아까지 왔다가 그 후에 이제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같이 갔던 항해에서 같이 가서 이제 스페인에 돌아와서 전 세계가 바다로 연결됐다는 것을 검증해냅니다. 카브랄은 이제 이 남미 쪽으로 와서 오늘날의 브라질을 발견하는 데 성공해서 이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고 인도 항로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보토라든가 까르테 이런 사람들이 캐나다 북쪽을 돌아다녀서 정말 15세기 초부터 17세기 말까지 이 지역, 이 기간은 유럽인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땅을 많이 발견해내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왜 갔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은데요. 되게 3G 플러스 호기심 이렇게 얘기하죠. G, God,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갔다. Gold, 돈을 벌기 위해서 갔다. Glory, 영광을 위해서 갔다. 그래서 God, Gold, Glory 세 개의 G하고 Curiosity, 호기심 때문에 갔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어쨌든 대항해 시대에 대한 여러 설명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얘기 안 했었는데요. 콜럼버스는 원래 이탈리 제노아 출신의 금융인이었습니다. 근데 평상시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경문록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열심히 탐독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지역을 답사다니면서 특히 네덜란드 루뱅이라는 도시 갔습니다. 고서점에 갔더니 피엘 다이가 그린 그 지도가 있는데 이 바다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바다로 나가가지고서 가면은 향신료를 인도에 가서 얻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럼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이 여기 미치면서 콜럼버스는 여러 제후들을 찾아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다 줄 테니까 나한테 배하고 선원을 달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파냐는 이제 완전히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의 기운이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흉악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코르도바의 알카자르 이 성처에서 이 콜럼버스는 이사벨 1세하고 페르난도 2세를 만나죠. 간청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일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해봐라.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 배 세척, 핀손 같은 그 유능한 그 항해사, 이런 사람들하고 100여 명에게 세일러들을 짓고서 희망에 차서 1492년 8월 3일 날 에스파냐 남단의 팔로상을 떠납니다. 망망대해의 대상을 쭉 하는데 정말 그 기약 없이 가는 거죠. 죽을지도 모릅니다. 바다 가면 떨어져 죽도록 돼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근데 놀랍게도 10월 12일 날
지금의 그 바하마 제도에 있는 섬에 딱 도착합니다. 너무너무 반가웠겠죠. 저를 구세주의 섬이다 외칩니다. 그게 산살바도르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럼버스는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그 후에 한 3차례 더 도합 4차례 가서 이쪽 항로를 완전히 개척해서 에스파냐가 신대륙에 들어갈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습니다. 또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젤란입니다. 마젤란은 포르투갈 출신의 이제 에스파냐 탐험가인데요. 당대 최고의 항해사대 엘카노하고 같이 이제 이 정식으로 이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1519년에 떠나게 돼갖고 이 남아메리카 남단을 쭉 돌아가 지금의 마젤란 해협을 지나서 정말 망망대해죠. 태평양을 가로질릅니다.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죠.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지금의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지냈으니까 이 세일러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습니다. 원주민들하고 이제 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마젤란은 불행하게도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엘카노가 야밤에 탈출을 해서 빅토리아를 끌고서 이 에스파냐에 돌아오게 되는데 3년간에 걸친 정말 목숨을 건대 항해죠. 그래서 19명의 수부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바다로 연결됐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신대륙에 갈 수 있는 항로도 개척을 했고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에스파냐는 이제 바다를 나가자. 또 포르투갈은 에니크 왕자가 처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전 세계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는 항로는 다 자기들이 권리가 있어서 다른 나라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해서 대식민지 시대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는 2가지의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농작물을 많이 가져와서 유럽 세계의 새로운 식량 자원을 만듭니다. 옥수수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감자, 그 다음에 바닐라, 고무나무, 카카오, 담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이걸 가져와줘서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공헌하고요. 또 금, 은, 보화를 많이 채굴해 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파냐의 이 지도층들이 이걸 하다 산업자본을 해갖고서 새로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써버립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 모직물 공업이 흥행했었거든요. 고가의 모직물 제품을 사서 입고 대금을 지불하는데 대금은 주로 영국한테 지불했어요. 근데 영국은 네덜란드 일찍부터 이제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자본을 굴려서 산업자본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스파냐는 그러지 못해갖고서 결국은 이제 이 싸움에서 지는 꼴이 돼버립니다. 심지어는 금은보화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른바 이 스페니쉬 가격혁명이 나타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더욱이 이제 이 합스부르크가 이제 이 유럽을 전체 지배했다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쪽은 카를로스 1세의 아들이었던 필리페 2세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스부르크 스페인이 시대가 됐는데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이제 국가 재정이 이제 상당히 고갈되니까 식민지한테 과세를 굉장히 중과세를 했습니다. 식민지 당연히 반발하죠. 오히려 네덜란드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됩니다. 영국은 신흥으로 올라서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오히려 스페인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1588년에 깔레 해전을 일으켜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침몰을 시켜버립니다. 해상권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1588년은 이 스페인을 봐서 상당히 우울한 한 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인들이 이제 예술 활동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세르반테스라든가 베가라든가 이런 문화 활동, 벨라스케츠라든가 무리오라든가 엘그레코 화가들이 나타나서 이제 무녀부흥의 큰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번에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갔습니다. 부르봉 왕가는 식민지 개척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18세기 중엽 스페인은 전 세계 상당 부분을
식민지를 개척하는 스페인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스페인 말을 가르치는 거고 카톨릭을 전파하는 두 가지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기독교 전파하는 작업을 해서 오늘날 남미의 상당 부분은 카톨릭하고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문화 활동인데요. 프란시스코 고야가 1800년대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을 지배했던 때인데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죠. 프랑스 군인들이 와서 무고한 스페인 국민들을 쏴서 죽였다. 참 기록으로서는 좀 어마어마한 기록인데요. 요거를 본따 가지고서 피카소가 한국전쟁 그림을 그려갖고서 이제 나온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작업은 나중에 벨라스케스에서 또 설명드리고요. 스페인은 이제 이 기운이 제대로 식민지를 잘 관할하기보다는 금은보화라든가 이런 자원들을 많이 가져오는데 역정을 두는 바람에 신흥 강국인 미국하고 또 이제 맞붙게 됩니다. 1898년에 큐바하고 필리핀에서 미국하고 전쟁을 일으켜갖고 대참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식민지 기운이 확 줄어들면서 제국주의의 이제 종언을 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스페인에서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코라고 하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왕정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팔랑헤라고 하는 이제 당을 만든 일당 독재죠. 우파 일당 독재를 해서 1936년부터 1975년까지 한 40년간을 완전히 우파 독재하는 시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멸망할 때 끝의 모습을 이 스페인에서 바라다보게 됩니다. 특히 피카소라고 하는 이 화가는 1937년에 이 스페인 내전 가운데서 게르니카에서 벌어진 참상을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게르니카라고 하는 이제 입체파 그림으로 만들어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서 그다음부터 피카소 시대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스페인은 1492년부터 시작됐던 그 식민지 시대가 1976년에 끝나버립니다. 프랑코가 75년에 죽는 것을 계기로 해서요. 그래서 약 500년간의 식민지 시대가 끝나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스페인은 그럼 어떤 경제 체제로 오늘날에 살고 있느냐? 식민지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체제를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농업 에너지 이쪽에다 이제 힘을 쏟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보산업 쪽에다 열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500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 식민지를 경유하면서 많은 문화를 일으켜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 약 800만 명이 1년에 찾아온 거로 집계가 납니다. 2021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GDP가 약 3만 불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29번째 정도 되고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8명 정도 됩니다. 문학상 6명, 의학상 2명. 관광거리가 엄청 많죠. 한 예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세빌에 있는 그 성당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팜프로니아에서 황소하고 달리기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관광 이벤트가 많아서 스페인은 볼거리 많은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페인 하면서 우리 종교 카톨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교도를 몰아내고 세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것이 스페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그 틀을 잡는 이단을 척결하고 또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걸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마요로 광장에서 종교 재판합니다. 1478년부터 1834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서 왕권에 반대하거나 또 이교도를 죽여서 수십만 명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제국 성령 때 기독교가 전파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카톨릭 교도가 많이 줄어서 최근 자료는 약 60.2%가 카톨릭을 믿는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으면 그건 기독교 국가거든요. 명백한 카톨릭 국가입니다. 70개 대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신교도들이 개혁운동을 했잖아요.
그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트리엔트 공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카톨릭계 여러 모순들을 전부 혁파를 하고 새로운 어떤 지침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카톨릭 국가에서 상당히 모범 국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이냐시오 데 로열라라고 하는 출중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나죠.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을 따라서 내 일생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순령, 청빈, 그다음에 근면, 검소, 성경 그대로 살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수이트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카톨릭 교도를 훈련한 작업을 했는데,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 제수이트 출신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특히 스페인에서는 이 로열라의 생가의 아르페치아라는 생가에다가 이 로열라 성소로 만들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페인에서 이제 독특한 문화가 우리가 이제 플라멩고하고 투를 둘 수 있는데요. 왜 플라멩고라는 이 문화가 이 스페인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피레네 산맥이 딱 맞고 있거든요. 프랑스 유럽에서의 문화가 들어오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또한 이베리아 반도는 원래 무어인들이 있었죠. 이베리아인데 살았었잖아요. 집시들이 들어왔고요. 여기 라틴 여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복잡한 인종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다음 남부에서 특히 안다루시아 지역들은 아주 이 지형들이 평탄하고 이 하천이 많아서 곳곳이 오래된 전통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라든가 그라나다라든가 세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독창적인 안다루시아 문화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음악에서 그것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많은 음악가들이 포커싱을 해서 그린카라든가 림스키 콜사코프라든가 스페인의 알베니스, 그라나도스 이런 사람들은 플라멩고 음악을 굉장히 정교하게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플라멩고의 특징은 뭐냐? 콰드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깐테, 노래가 있고요. 바일레, 춤이 있습니다. 기타를 치고, 그 다음에 박수를 쳐서 하는 할레오, 장단이 있어 네 가지가 어울려서 이제 하나의 플라멩고 음악을 만들어냈는데요. 대표적인 마드리드에 있는 빌라로사, 플라멩고 이 클럽이 있습니다. 플라멩고 댄싱 하는 걸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요. 세빌의 안다루스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도 이 댄서들이 몸에서 어떤 정열, 파토스를 바깥으로 뿜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원래 플라멩고 댄싱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끌어올리는 정열을 바깥으로 터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플라멩고 댄싱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말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세빌의 알카자르의 가든에서, 정원에서 하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플라멩고 댄싱인데요. 집시 댄스를 불러다가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흥을 돋구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즐거운 누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불파이트, 투인데요. 동물학대로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투라는 게임이 오랫동안에 이 라틴족의 일부, 이쪽 사람들이 이제 즐겼던 민속 게임인데요. 어두운 데 소를 가둬놓는 거죠. 밝은 데로 나오니까 너무 환해서 이 소가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빨간 천이 있는데 이 소가 보라는 것이 아니라 관중들이 보라고 해서 빨간 천을 쓰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작업을 해서 토레아도로 이 투우사가 마지막에 이 소의 심장에다 칼을 꽂는 것으로 끝나는데 너무 잔인하죠. 근데도 이 스페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즐깁니다. 1931년에 만들어 놓은 라스벤타스 마드리드의 투구장인데요. 자그마치 2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경기장입니다. 마드리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이제 면적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서울하고 비슷하고요. 대도시까지 합치면 한 650만 명이 사니까 그래도 널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20m의 고원지대, 마세타 고원지대에다가 세우는 그런 도시인데요.
시외곽에 만사나레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1561년에 펠리페 2세가 이 톨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천도해서 오늘날 스페인의 수도가 된 곳이다. 지금 보이는 그 사진은 1735년에 지었던 왕궁입니다. 왕궁이니까 이 나라는 왕궁이 이제 왕이 공식 행사에서 여기서 살고요. 평상시는 시외곽에 있는 조그만 그 성취에 있는데 거기서 생활합니다. 톨레도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마드리드는 카톨릭의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그래갖고 1883년부터 마드리드에다가 대성당을 짓습니다. 그 상징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알무데나 상을 뒀는데 알무데나는 이제 성모 마리아의 성상을 말합니다. 알무데나를 놓고 이 성체를 알무데나 성당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93년에 완성을 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마지막에 인증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마드리드에는 알무데나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드리드의 명물은 역시 200년 전에 지은 프라도 미술관이죠. 마드리드에 하면 꼭 이 프라도 미술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정말 세계적인 명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라도 미술관 앞에 벨라스케스,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화가죠. 그 다음 뒷뜰에는 고야가 또 서 있습니다. 그 벨라스케치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시녀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원근법을 잘 썼고 또 시녀들의 그 표정들이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잘 묘사가 됐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벨라스케치의 이 동상이 프라도 미술관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작품이 이른바 옷을 입은 마야죠. 고야 작품인데 정말 사실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렸다 해서 그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의 그 성화 작가 엘 그레코를 이제 들을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또 구세주. 이 엘 그레코는 평생 이 비슷한 화풍의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그 성화, 이 작품의 전기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특히 마드리드는 광장 문화를 좋아합니다. 넓은 광장에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라고 즐기고 그런데요. 마요르 광장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시민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즐기는 모습이 있고요. 멕시코에 가도 이 스페인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낮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너무너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광장입니다. 또 푸에르타 델 솔, 태양이면 광장인데요.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에 비교할까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곰하고 딸기가 마드리드 상징이거든요. 그 조형물이 있고, 그 다음에 표지판, 스페인의 각재가는 그 원점에 해당되는 표지판이 여기 있습니다. 2009년에 새로운 표지판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랑비아, 스페인의 메인 도심지 거리가 있는데, 알카라, 동쪽에 있는 알카라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이따 가보겠습니다. 35년 전에 제가 마드리드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상당히 건물들이 옛날에 중앙청 건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되게 은행 건물입니다. 워낙 돈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거리가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가지고서 스페인의 브로드웨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대로로 만들어 놨고요. 그랑비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1.3km 정도 되는 데인데요. 동쪽 끝에서는 알칼라에서 출발하고 서쪽 끝은 에스파냐 광장까지 가는 곳입니다. 동쪽 끝에 이제 알칼라에 출발하는 그 건물이 메트로폴리스가 있는데요. 그 위에 날개 달린 천사상 이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각되어 있습니다. 1977년 만든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그 메인 그 상가거리, 메인 스트리트가 전개되죠. 끝에 지점에는 이제 그 에스파냐 광장이 나타나는 곳인데요. 두 개의 건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드리드 타워하고 스페인 건물이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작가의 조각이 있습니다. 잘 아는 세르반테스죠. 세르반테스가 죽은 지 300주년을 기념해서 1915년에
세르반테스 그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잘 아는 우리가 돈키호테하고 그다음에 판초, 둘시네아 이 조각품들이 쭉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올라서서 찍어봤습니다. 동상에 그리 크진 않습니다. 요 광장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명동이라고 비유할까요? 영국의 피카디리 광장이라든가 또 미국의 타임스퀘어 같은 곳인데요. 깔레오 광장이라고 해서 마드리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광장입니다. 그랑비아, 대로의 텔레포니카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의 대표적인 통신회사가 여기 있고요. 바르셀로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3개 통신사가 있듯이 스페인에서는 이 텔레포니카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통신사죠. 최근에는 이제 이 금융업에 굉장히 열을 올려서 마드리드에 금융지구를 많이 개발했는데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아즈카, 이 금융지구를 개발해서 가운데 건물이 굉장히 멋있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피카소 건물입니다. 피카소가 이제 스페인의 자랑이긴 한데 본인은 피카소는 스페인을 싫어했습니다. 빌딩이 들어서 있고요. BBVA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금융지구입니다. 또 축구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내 한복판에다가 산티아고 베르나바우라고 하는 이제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놨는데요. 47년에. 그러니까 이제 레알 마드리드 클럽 풋볼인데 레알 마드리드 CF 팀이 있는데 지단, 알제리, 프랑스 출신의 스페인 축구 선수가 활동했던 곳이죠. 이 축구에 대한 열기는 엄청납니다. 스페인에서는. 멋진 건물 4개가 정말 신기루처럼 써 있는데요. 2000년대 와가지고서 이른바 콰드로 토레스 비즈니스 지구 첫 글자를 따서 CTBA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이 230m 정도 되는 높이가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웬만한 비행기가 중간에도 가는 이런 비행기입니다. 이게 마드리드가 옛날하고 현대가 공존하면서 새로운 산업,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이 건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